자, 여러분, 지난주에 예술과 시장 재밌게 들었습니까? 예술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실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 임상혁 변호사 강의를 통해서 재밌게 들었을 겁니다. 오늘은 예술과 인터넷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오늘날 인터넷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술 분야에서도 음악, 미술, 영화 모든 것이 인터넷에 의해서 유통이 되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하는 동영상이 무엇인가? 10 most watched video ever. 뭐가 가장 많이 본 동영상일까요? 유튜브에 가보면 랭킹이 매년 나오는데 항상 랭킹 1위를 접하고 있던 게 이제 우리 강남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7위로 내려갔지만 유튜브의 역사가 벌써 이제 10여 년 되기 때문에 이제 7위가 된 것이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2년 동안은 강남스타일이 최고 가장 많이 본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역사상 20억 뷰를 처음으로 달성한 동영상이었고 그 2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본 동영상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이야 강남스타일이 그런 신기록을 세웠는데 최근에 이제 BTS도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신기록을 세웠죠. 그래서 한류의 붐을 일으킨 가장 성공적인 그런 우리 음악 이제 그룹이 되었는데 이 그룹은 말하자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미국의 그룹들을 누르고 가장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빌보드 뮤직 어워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랭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악계에 거기에서 미국 그룹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강남스타일은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재미있어 가지고 1등을 했다면 이 BTS는 대중음악에서 1등을 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신기록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 강남스타일이나 BTS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양에서도 많은데 왜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에 관해서 미국 사람들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강남스타일에 관해서는 프로페서 존 월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분은 주로 이 성공 원인이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의 성공은 분명히 이제 정부의 정책이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제도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된 효과가 있죠. 근데 음악의 경우에도 그러냐? 그러니까 존 월시 교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기존의 우리 전자 산업이나 기계공업 이 분야와 비슷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지만 정부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것은 필요 조건이고 충분하게 발전을 하려면 자유와 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점을 이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BTS에 관해서도 버클리에 강좌가 하나 생길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학점짜리 강좌는 아닌 것 같고 2학점의 2 크레딧 코스라서 좀 자유롭게 학생들이 연구하는 그런 이제 강좌인데 그래도 이런 강좌가 생겼다고 하는 게
그 대단한 사실이죠. 뭐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뭐 훌륭한 대통령이건 훌륭한 기업가건 이런 강좌를 만들 정도로 관심을 끌지는 못했죠. 근데 BTS는 그 이렇게 강남스타일도 그렇고 강좌를 만들어서 연구할 정도로 그 세계의 관심을 끌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만 뭐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참 신기하다. 한국의 그 조그만 나라의 음악 그룹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가.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신기하고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기하고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이게 그 무엇이 그렇게 매력적인가, 무엇이 그 BTS를 성공시켰는가를 이제 연구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그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 또는 여러분처럼 학문적인 재능이 있다. 또는 여러분처럼 뭐 여러분 전공 분야에 재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서울대에 들어왔고 서울대에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재능은 전 세계의 다른 젊은이들하고 비교해봐도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만 뛰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젊은이하고 비교해봐도 뛰어난 겁니다. 그걸 이제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BTS가 그걸 보여준 거죠. 근데 그렇게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뭐가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분석이 있는데 지적상권을 전공하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게 인터넷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의 독특한 그 저작권 소비 구조가 이 성공을 가져다 줬다. 그러니까 강남스타일의 경우에 가장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패러디가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디를 통해서 입소문이 나고 패러디를 만들면서 패러디를 보면서 입소문이 나서 그 20억 뷰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유튜브의 역사상 처음으로 20억 뷰가 된 거죠. 20억 뷰를 처음으로 달성했기 때문에 그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나도 대한민국에 감사한 거예요. 유튜브에 20억 뷰를 달성한 동영상이 없었는데 전 세계에 20억의 뷰가 이 강남스타일 때문에 달성이 됐기 때문에 에릭 슈미트 회장이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에 감사한 거예요. 강남스타일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러 번 이 유튜브의 강남스타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막 말춤도 추고 막 그랬는데 말춤 추는 사람들이 뭐 에릭 슈미트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죠. 전 세계 우리 70억 인구 가운데 말춤 춘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나오면서 다 패러디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말춤 춰 그러면 올리고 그러면 또 그것이 친구들 사이에 얘기되고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강남스타일이 널리 알려져 가지고 20억 뷰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인터넷 또는 유튜브 그리고 패러디가 인터넷에 올라온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이 강남스타일을 성공시킨 거죠. 그 음악도 좋지만 음악이 재밌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징글징글 맞을 정도로 말이지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점잖은 사람이 보기에는 좀 너무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저속하다 그럴까? 뭐 그 정도잖아요. 근데 그만큼 재밌고 저속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지 좀. 그래서 이 싸이가 영어를 잘하던데 자기 음악을 그래서 그렇게 치즈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느끼하죠. 느끼하면서 뭔가 좀 징글맞고 좀 이렇게 저속한데 맛있는 거 뭐 그런 성질의 음악이라고 자기가 말할 정도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음악 그 자체도 뭐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바로 이러한 인터넷의 속성 이것이
강남스타일을 미국의 음악보다도 더 많이 유튜브에서 보게 만든 것이다. 이 BTS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열심히 잘 했기 때문에 BTS가 성공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미국 스타, 뭐 유럽의 서양의 많은 스타들이 있지만 그 스타들보다도 더 BTS가 앞서서 그리고 더 왕성하게 이 SNS 활동을 많이 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정성을 다해서 아주 성실하게 SNS에서 이 팬들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 ARMY라고 하는 이게 뭐 나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ARMY라고 하는 팬 그룹을 결성하게 만들어 이 ARMY라고 하는 팬 그룹은 결국 이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그 팬 그룹이죠. 말하자면 팬이라고 하는 게 오프라인에서 옛날에는 생겼다고 한다면 BTS는 이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SNS를 통해서 이 팬 그룹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아주 그 강력한 홍보의 창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성공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여러분도 동의합니까? 왜 이런 그 로고가 생겼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뭐 그럴듯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이게 뭐 잘된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방탄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그 아무튼 그 팬의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죠? ARMY. 뭔가 말하자면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계속 뭔가 두세 가지의 그 의미를 계속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는 그런 이름들이죠. 그래서 요컨대는 결론적으로 BTS나 강남스타일이나 인터넷의 그 속성을 잘 활용하고 인터넷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룹이지만 전 세계 언어가 다른 전 세계 팬들에게 그 매력적인 음악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스타일의 경우에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패러디 이 패러디가 그런데 이제 저작권법으로 볼 때 저작권법의 시각에서 보면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말이죠. 현실적으로 패러디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 현실을 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반드시 옳고 적법하고 괜찮은 또는 바람직한 그런 현상만은 아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이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Let's Go Crazy의 이제 음악에 관한 사건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Let's Go Crazy 그 프린스가 한 이제 동영상이고 만든 동영상이고 오른쪽의 동영상은 그 Let's Go Crazy를 보고 듣고 이제 이 스테파니 렌츠의 아들이 한 서너 살 된 이 아들이 그 음악을 뭐 흥얼거리면서 비슷한 춤을 추는 그런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엄마가 올린 거죠.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음악에 말하자면 패러디죠. 그러니까 뭐 예술적인 수준의 그런 패러디가 아니라 내가 만든 그 User Created Content죠. UGC. UGC를 만들어서 이제 올렸는데 이 UGC 속에는 이 소비자가 만든 인터넷 이용자가 만든 컨텐츠 속에는 Let's Go Crazy의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나오고 이 아이가 흥얼거리면서 그거를 재생을 했기 때문에 무단 이용을 한 셈이죠. 엄격히 말하면 이 Let's Go Crazy에 관한 저작권을 그러한 침해하는 복제 행위 그리고 올렸으니까 전송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작권 침해 허락 없이 했으니까 무단으로 Let's Go Crazy의 음악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그 복제하고 전송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Let's Go Crazy의 저작권자가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러한 테이크다운 노티스에 따라서 이 동영상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올린 스테파니 렌츠가 이것은 내가 만든 동영상이고 내가 저작권자고 그런데 왜 허락도 없이 내 저작물을 삭제하느냐 올려달라.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원상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삭제된 동안 내 동영상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손해를 받았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여기 소송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 저작권을 침해했느냐 아니냐. 저작권 침해 여부죠. 그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이 스테파니 렌츠가 저작권자 허락 없이 Let's Go Crazy 음악을 무단으로 허락 없이 복제하고 전송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스테파니 렌츠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러지 않고 공정이용이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공정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항변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그 디펜스로서 항변으로서 공정이용이 성립하느냐, 공정이용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핵심이 되겠죠. 그럼 공정이용에 해당하려면 음악을 무단으로 허락 없이 이용했지만 그 이용의 목적이 뭐 상업적인 것도 아니고 이용의 목적이 우리 아들의 노래 부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고 핵심은 이 아들이 30살 된 아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스테파니 Let's Go Crazy 프린스의 노래가 핵심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 분량도 그 노래를 아주 선명하게 100% 동일한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스테파니 렌츠의 이 동영상에는 배경음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질적으로 일부만 이용한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 분량도 어떻게 보면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동영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프린스 Let's Go Crazy의 저작권자가 손해를 입었겠느냐 시장에서 손해를 입은 게 없지 않겠느냐 이 동영상 때문에 뭐 음반이 팔리지 않는다든지 이 동영상 때문에 뭐 이 프린스의 명성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시장에 또는 가치를 손상시키는 그런 결과가 없다면 이것이 바로 공정이용이다. 왜 공정이용이냐? 이렇게 이용의 성격도 뭐 영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분량도 미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러한 동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정이용이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은 창작을 촉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프린스도 창작을 한 것이고 말하자면 이 저작권자도 창작을 한 것이지만 이 동영상을 만든 스테파니 렌츠도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창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작권법의 목적이 창작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공정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에 관한 그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테파니 렌츠는 바로 내 동영상은 그러한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이제 미국 연방법원도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서 스테파니 렌츠가 이겼죠. 우리나라에도 아주 비슷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목도 비슷한데 미쳤어. 그러니까 손담비의 미쳤어라고 하는 노래. 그러니까 이 Let's Go Crazy하고 Let's Go 이거 뭐 그냥 미치자 미친 듯이 노래 부르자. 이 미쳤어라고 하는 제목은 같지만 노래는 전혀 다른 노래인데 여기 이제 손담비의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아이가 있죠.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그 손담비의 춤을 흉내는 의자에서 추는 춤을 흉내내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삭제했고, 이 동영상을 올린 이 아이의 아빠, 여기서는 이제 이 사건에서는 아빠가 올렸는데, 이 아빠가 아마 이 자동차 수리하는 이제 자동차 수리점에서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자동차 수리점에서 이 딸이 노래를 부른 거죠. 그 삭제를 해서 이 아빠가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내가 만든 동영상이니까 다시 올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업은 이것을 다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를 할 수 있고, 삭제를 하게 되면 인터넷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건 미국과 똑같은데, 문제는 미국에서는 이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그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을 하면서 다시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다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서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저작권법에는 그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원상회복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소명한다고 하는 게 뭐냐? 소명. 요즘에 조국 사태에서도 소명이 돼야 영장이 발부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도 소명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소명이라는 건 뭐냐? 일정한 사실을 밝히는 거잖아요. 일정한, 말하자면 범죄가 있었다라는 걸 밝힌다. 밝혀야 구속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런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밝히죠? 말하자면 입증은 아니더라도 뭔가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공정이용이야, 이게. 일반인이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또는 용어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 자동차 수리하는 그 아빠가 뭐 저작권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나는 억울해. 나는 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야. 내가 만든 동영상이야. 내가 만든 창작품이야. 나는 뭐 음악 저작권 침해한 거 없어. 이렇게 말은 해도 이게 공정이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공정이용이라는 걸 모르겠지. 모르는 게 당연하죠. 일반인이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공정이용의 논리를 알기도 어렵고, 공정이용의 논리를 편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설사 공정이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게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퀘스천 마크이죠. 왜냐하면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공정이용인지 아닌지가 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소명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느냐도 불분명하고, 그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으로서는 소명이 되었다고 해서 회복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회복해 줬다가 이거 잘못했는데 저작권 침해를 도와줬다라고 해서 인터넷 기업이 저작권 침해 공범으로 저작권 침해 공동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냥 소명이 없었다고 보고 다시 원상회복을 해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불만이 계속되는 거죠. 삭제된 상태로 회복이 안 되니까 당연히 불만이 계속되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수리점 아빠도 소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결국 핵심은 논쟁의 핵심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느냐 하는 거죠. 이 패러디가 공정이용에 해당되느냐, 또는 소비자가 만든 UCC가 공정이용에 해당되느냐. 근데 이 사건에서도 손담배 미쳤어라는 음악은 배경음악으로, 자동차 수리점이니까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 배경음악으로 아주 희미하게 들렸을 뿐이고, 그래서
이용 불량도 질적으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뭐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비영리적인 취미를 위한 것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고 그래서 공정이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요컨대는 이렇게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그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입소문을 퍼뜨리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패러디고 UCC인데 User Created Content인데 바로 그것이 저작권 침해일 수도 있고 공정이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저작권이 어떻게 보면 열쇠를 쥐고 있는 거죠.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시킬 수도 있고 음악을 실패시킬 수도 있고 손담비나 뭐 렛츠고 크레이지도 성공을 했지만 강남스타일이나 BTS만큼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그 소송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죠. 말하자면 이것을 굳이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 삭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강남스타일처럼 그냥 놔두는 거죠. 강남스타일이 뭐 수천 수만 개의 패러디가 생겼을 텐데 그냥 놔뒀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손담비나 렛츠고 크레이지하고 전혀 다른 프린스하고 다른 팔러시를 취한 거죠. 저작권 정책을 취한 거죠. 그것은 말하자면 인터넷의 특성을 잘 알고 이용한 것이죠. 말하자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패러디가 많이 생겨야 음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한 거죠. 근데 손담비나 프린스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사소한 그 이용이라도 저작권 침해로 삭제 요청을 하고 단속을 하고 이용하지 못하게 억제한. 그러니까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작권 보호에는 좋지만 그 음악을 성공시키는 데는 오히려 바보 같은 짓이죠. 음악의 소비를 위축시키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다른 저작권 정책이 카피라이트 팔러시가 나오겠느냐. 손담비나 이 프린스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로열티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강남스타일의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그렇게 강화하지 않고 널리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되 널리 이용하게 허용하되 광고 수입을 받는 그런 정책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로열티 대신에 광고 수입을 택한 것이죠. 뭐 내 경영은 잘 모르지만 경영학적으로 보면 사업 모델이 다른 거죠. 사업 모델이 손담비나 프린스는 로열티 수입을 수익원으로 생각하는 사업 모델이고 이 강남스타일은 광고료를 수익의 원으로 주요한 수익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택한 것이고 그러한 그 새로운 사업 모델이 바로 인터넷의 특징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는 그 점이 그렇게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 즉 광고 수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 모델이 인터넷에서 더 성공적이고 더 바람직한 사업 모델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 가운데 Who Moved My Cheese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책을 본 적 있나요?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을까? 그러니까 쥐들이 치즈를 되게 좋아. 사람도 치즈를 좋아하지만 쥐들도 치즈를 엄청나게 좋아하니까 서양의 쥐들은 치즈를 먹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치즈가 많이 쌓여 있으면 아 이게 내 치즈다 생각하고서 계속 그날에 저녁에 가면 항상 그 치즈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쥐들이 조금 먹고 편안하게 이제 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치즈가 없어져 버렸어. 그 주인이 가져간 거죠. 그러면은 그 쥐들은 누구를 탓합니까? 주인을 탓합니까? 탓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그 치즈는 계속 불평만 하고서 이제 배고파 이제 배고픈 신세가 됐는데 어떤 치즈는 계속 그 치즈가 주인이 치즈를 옮기고 치즈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사방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곳에 치즈가 있는지를 계속 찾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른 쥐들은
치즈가 없어지더라도 계속 신속하게 다른 치즈를 찾아서 먹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쥐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그 두 부리의 쥐들을 비교하면서 그 어느 쥐가 더 현명한 쥐냐 그러면은 결국은 그 내 치즈는 이거는 내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면서 그냥 방심하는 그런 쥐보다는 계속 치즈는 옮겨 다닐 수 있는 거니까 계속 그 어느 치즈가 어디에 있을지를 계속 연구하는 탐구하고 하는 그런 쥐들의 자세가 바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잖아요. 바로 이 음악의 경우에도 인터넷 시대에 이 기술이 바뀌면서 그 소비자의 소비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 음악 산업도 거기에 맞춰서 생산과 유통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이 그 옛날에는 뭐 이렇게 커다란 레코드판으로 나오기 때문에 복제가 그렇게 쉽지 않았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말하자면 그 뉴 밀레니엄 그러니까는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소위 MP3 파일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저장 그 수단으로 등장을 했죠. 말하자면 레코드판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제한다는 게 거의 뭐 불가능했고 복제를 해도 이게 음질이 떨어져서 별로 매력이 없는 데 반해서 200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그러니까 1999년도 20세기 말에 나온 그 MP3는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복제를 해도 정말 100% 동일한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100%그 음질이 우리가 듣기에는 동일한 그러한 복제가 가능한 것이죠. 이 순간부터 이제 복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고 그 소비의 패턴도 이제 말하자면 그 레코드판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MP3 파일을 복제해서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소리바다. 여러분 소리바다 지금도 쓰는 사람이 있나요? 소리바다가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미국에서는 냅스터 오른쪽 끝에 있는 게 냅스터의 이제 그 로고인데 냅스터가 미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소리바다가 아주 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많은 그 사랑을 받았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음악 디지털 파일, MP3 파일을 피어 투 피어 방식으로 말하자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그 웹사이트였던 거죠. 그래서 소리바다에 가입을 하고 미국 사람 말하자면 냅스터에 가입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찾으면 예를 들면 아무개, 개똥이, 소똥이, 내 친구, 호순이가 다 내 음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내가 듣고 싶어.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빨리 그 음악이 전달되는 음악으로 내가 받아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듣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고 아무런 대가도 지급할 필요 없이 무료로 그 편리하게 음악을 이제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그 당시 말하자면 혁명적인 기술이었죠. 인터넷에 피어 투 피어 방식으로 음악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터넷 기술 덕분에 무료로 음악을 이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둘째는 내가 원하는 음악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레코드판은 내가 듣고자 하는 음악을 레코드판을 사야지만 듣는데, 이 레코드판을 살려면 가게에 가야 되잖아요. 가게에 가야 되고, 하다못해 우리 음악 도서관에 가도 그거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데
이 피어투피어 방식의 소리바다는 앱스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예를 들면 뭐 요즘에 가장 유명한 음악이 뭔가 뭘 듣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듣고자 하는 음악을 검색하면은 그 리스트에 쭈루룩 나오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 음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그냥 듣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음악이 말하자면 이 전 세계에 있는 음악이 전부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혁명적인 그런 이제 유통 채널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음악 소비에 커다란 변화를 이제 불러일으켰는데, 바로 그 피어 투 피어 방식의 음악 소유가 저작권 침해다, 이런 이제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이고, 저작권 소송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그 음악 산업에서는 커다란 위기이지만 사실은 기회인 것이고, 이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을까? Who moved my cheese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그러면 음악 산업이 커다란 손실을 받았는데, 말하자면 소리바다나 냅스터 때문에 음악 업계가 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리고 수조 원의 음악 그 산업의 그 시장이 없어졌다, 이렇게 불평을 하지만, 이거는 그 쥐들이 치즈를 가지고 내 치즈 없어졌다고 한탄하는 것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 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술이 변하면 시장이 변하는 거고, 시장이 변해서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 음악 산업이 스스로 변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치즈를 찾아서 그 치즈가 있는 곳으로 가야지, 내 치즈 없어졌다고 여기서 불평만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치즈가 있는 곳을 가면 치즈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음악을 소비하고 있거든요. 음악을 소비하고 있죠. 치즈가 분명히 있어. 그런데 음악 산업계에서는 내 치즈 없어졌다고 불평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즈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치즈를 줘야, 그래야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리바다 때문에 시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산업이 바로 그 피어 투 피어 방식을 이용해서 그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만약에 저작권 침해를 엄청나게 단속을 하고 내 치즈 내가 꼭 뺏길 수 없다라고만 했다면 유튜브도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피어 투 피어처럼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새로운 사업 모델을 택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죠. 그러한 그 새로운 성공 사업 모델을 찾는데 한 10여 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방식이 생기죠. 그래서 피어 투 피어 방식이 이제 소송으로 타격을 받고 이제 문을 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내 음악을 다운로드 받으면 뭐 한 곡에 1,000원, 뭐 2,000원. 근데 사람들이 이거 다운로드 안 받죠, 잘. 왜냐면 뭡니까? 어두운 골목? 이렇게 뒷골목에 가면은 불법 무료 파일이 많으니까 다운로드 돈 내고 받지를 않죠. 그래서 이것도 시장이 성공하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튠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음악을 공급하게 되면서 이제 다운로드 시장이 조금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그 성공을 거둔 사업 모델은 스트리밍이죠. 기술과 시장은 스트리밍이죠.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요즘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음악 서비스들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리밍 방식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느냐? 스트리밍으로 물론 스트리밍 받은 그 음악 파일이나 영상을 복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단 복제가 가능하지만, 첫째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하면 듣고서 그냥 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요금을 아주 저렴하게 책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이제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그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서 자유롭게 음악을 듣게 하되, 그다음에 광고료를 수익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동영상 사이트들이 이제 성공을 하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 이제 거의 뭐 그 모든 음악이나 동영상의 유통은 이런 스트리밍과 광고 수익, 그리고 아주 저렴한 또는 저렴한 구독료를 기반으로 한 그런 사업 모델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악의 경우에 이와 같이 기술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변하고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 결국 음악 저작권자들도 또는 음악 산업도 그 사업 모델 또는 유통 방식을 바꿔야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동안 매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는데, 요 이제 노란색이 CD이고, CD가 2000년대 초기까지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 이후에 요 보라색이 이제 그 다운로드, MP3 파일 다운로드를 받기 시작한 때가 조금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는 뭐 스트리밍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죠. 그래서 요 페이드 서브스크라이버가 녹색이 스트리밍인데, 지금 2018년, 19년에는 거의 뭐 대부분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누가 내 취지를 뺏어갔을까라고 하면서 음악 산업이 이제 불평을 하고 내 취지를 뺏어간 이용자들을 이제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 소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2000년대 초죠. 그때 소송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받는 건데,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음악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았다. 그러면 손해가 얼마일까요? 기껏해야 뭐 10,000원, 뭐 많아야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송을 하려면 근데 변호사 비용이 10배, 100배 들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그 고등학생인가 젊은 학생이 자살도 했죠. 말하자면 내가 무단 다운로드 받았다고 해서 형사소송을 당했는데, 이게 엄마 아빠가 화낼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형사소송이 굉장히 많은 이제 피해를 가져다 줬죠. 이것은 청소년 이용자들을 말하자면 협박한 거죠. 형사처벌, 너 형사처벌 받지 않으려면 손해배상이야 뭐 10만 원면 되겠지만 형사처벌 받지 않으면 100만 원 내. 이렇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청소년들을 협박한 거죠. 형사처벌로 위협하면서 청소년들을 협박해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문제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번 저작권 침해의 죄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우리 음악 산업이 굉장히 로비를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한 10년 동안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전히 저작권 침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 무단으로 음악을 복제하는 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음악 파일을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업자들은 형사처벌을 해야, 그래야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 이용자들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로 그 일회성으로 취미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이제 미국 저작권법처럼 미국 저작권법에는 일정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1,000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러니까 $1,000를 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그 threshold,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무단 복제하면 그냥 범죄자가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규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개정을 하자는 거죠. 근데 그게 오랫동안 주장을 했는데 통하지 않습니다. 이 뭐 아무리 뭐 있으면 이야기라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음악 산업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형사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취지 누가 훔쳐갔어 라고 탓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잘못된 그 전략이다라고 이제 잘못된 전략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규정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이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저작권을 양도받는다든지 또는 무명 그 작곡가나 무명 음악인에게 거의 뭐 그 보상을 하지 않을 정도 아주 보상에 인색하다든지 이렇게 음악 산업 스스로 비윤리적인 그런 경영을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엄격한 저작권 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영미에서는 말하자면 그런 저작권 산업의 위선이다, perceived hypocrisy, 위선이다,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규정도 잘못됐다, 이걸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여러분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 음악 산업도 그렇고 저작권 산업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이러한 많은 비난에 직면하고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ISP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많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ISP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ISP가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take down notice, 삭제 요청을 받으면 즉시 이제 삭제를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제 관행이 생겼죠. 결국 삭제 요청을 할 경우에 즉시 삭제를 하게 되는 것은 물론 법의 개정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러한 복제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방치한 것이 결국 방조행위에 해당된다. 방조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죠. 그래서 저작권 침해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판례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런 판례가 생기면서 그냥 방치했을 때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것을 저작권자가 신고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것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생기면서 저작권법도 개정이 돼서 그걸 좀 구체적인 그런 절차가 만들어진 거죠.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의 사실을 통지하면서 그 저작권을 침해한 무단 복제물의 삭제를 요청을 했을 때 즉시 삭제한 경우에는 인터넷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지만,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반대로 이러한 공동불법행위 판례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법으로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SP의 이제 책임이 인정이 되었고, 그것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웹하드처럼 그 다량 저장 공간, 다량 저장하는 공간에 무단 복제 파일도 이제 다량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더 책임이 엄격하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ISP가 그 일정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 ISP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래서 저작권자가 효율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ISP의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되면 ISP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과다한 이제 저작권 침해 단속을 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침해가 있으면 그 침해한 이용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 침해 문제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결국 여기는 이제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뿐만 아니라 삭제를 해야 된다, 이거는 무단복제다라고 하는 경고를 3번 받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자의 계정을, 말하자면 계정이라고 하는 게 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많이 쓰는 구글, 네이버 등 이러한, 또는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그 이메일 계정을 제외한 인터넷 계정 자체를 삭제할 수 있다. 계정을 차단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있는 독특한 규정인데, 미국 저작권법 규정에도 없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있는 독특한 규정입니다. 굉장히 과다한 또는 과도한 규제죠. 말하자면 과다한 저작권 보호고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인터넷 없이는 하루를 한순간도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중요한 인터넷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이 저작권 침해의 3번, 3회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인터넷 계정 자체를 차단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시대의 과도한 규제라고 하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저작권법에 이런 규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인터넷 기업이 이러한 규정 때문에 우리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많은 권한을 또 행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검열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인터넷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이 소위 이제 플랫폼 파워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어떤 문제점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파워라고 하는 것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점유율이 많다, 이용자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플랫폼 파워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플랫폼 파워가 바로 이 저작권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책임을 부과하면서 그 반사적인 작용으로 플랫폼 파워가 생겼다. 그 플랫폼 파워라는 말하자면 검열의 권한. 옛날에는 정부가 하던 사전 검열, 행정사법 법집행 기능을 이제 IT 기업이 하게 된 거죠.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검열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삭제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계정 차단을 한다. 이것은 바로 기존의 정부가 하던 행정사법 그런 기능과 아주 유사한, 또는 인터넷 시대에 거의 동일한 그런 기능인데, 바로 그런 국가 기능을 인터넷 기업이 하게 된 것이죠. 왜? 인터넷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법이 그러한
그 권한 행사를 허용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인터넷 기업에게 책임을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바로 인터넷 기업의 권한이 점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국가의 권한이 점점점 국가에서 인터넷 기업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이죠. 그러나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들의 자유와 우리들의 인터넷 활동이 국가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인터넷 기업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파워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파워가 뭐 그 점유율 때문에만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점유율 플러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가 이 플랫폼 파워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좀 이 그림이 좀 살벌하죠. 문어가 막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모든 그 문어 다리처럼 모든 그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옛날엔 국가가 그런 지배를 하고 검열을 하고 그 개인을 탄압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업이 그런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런 이제 현실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 강의고 한 10분 쉬었다가 여러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